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승훈 기자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탐사 저널리즘이 분노의 저널리즘이라고 했죠. 그럼 데이터 저널리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데이터는 냉소. 좀 침착해. 그러니까 약간 이 통계. 통계. 아이의 감정 아니야? 이 말고 아이의 감정. TT, 극T. 극티. 그런 거 아니야? MBTI로? 그렇게 굳이 보자면. 우리 오늘 다 낙제예요, 이러면. 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틀린 것 같아.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말씀하신 성격들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분석의 저널리즘입니다. 통계랑 좀 비슷하다. 분석할 때는 감정을 좀 내려놓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냉철하게. 가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 분석의 저널리즘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더라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양질의 가치가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하죠. 맞아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특정 사회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대입을 해보고 기자에 따라서 스토리를 입혀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층보도를 하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과학을 저널리즘에 적용한다. 맞나요?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똑똑했어. 데이터 저널리즘은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과학이라는 걸 접목시킨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구자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언론인 사이먼 로저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이먼?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이먼 로저스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저널리즘의 선구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많은 양의 영국 정부의 예산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쉽게 설명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영국의 언론인이고요. 가디언지에서도 실제로 일했던 기자입니다. 이 사이먼 로저스가 한 줄로 줄여 말한 게 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들이요, 구글 데이터와 도구를 활용하시라. 사실 이 말이 좀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그래, 구글 데이터 활용하고 도구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친숙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선구자니까. 구글 자체가. 네, 이 양반이 그거를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구나. 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에 구글 데이터와 도구를 많이 활용했고 그 가운데서 남들은 보지 못한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저번에 사이먼 토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맞습니다.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루기 시작하는 건 이제 사실은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란 도구적 방법을 이 언론이 응용해서 기사에도 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저널리즘의 핵심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존의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정된 정보에 이제 기초한 이 취재를 통해서 좀 그게 또 내밀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뉴스 보면 예전이랑은 다르게 좀 더 진짜 다 자유로워지고 그렇지. 더 많은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뉴스 소비라는 게 이제 조금씩 패러다임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뉴스를 볼 때 기사를 통해서는 좀 더 스토리를 얻고 그 가운데서 인사이트까지 네. 좀 얻기를 원하시게 바뀐 겁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기 원하는 독자층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저널리즘이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기반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게 말을 붙이는 건 좀 얼마 안 됐지만 그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역사는 깊다.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 역사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그래서 원래 최초의 데이터 저널리즘은 이제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CAR이라고 하는데 카라고도 합니다. 컴퓨터 어시스트 리포팅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카라는 걸 통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 두 가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꼭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 수치를 통해서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면 데이터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1821년도 굉장히 되게 예전이죠. 옛날이다. 네. 이 영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인 가디언의 전신인 맨체스터 가디언사에서 생겼는데요. 네. 이 당시 맨체스터에 있는 학교에 이 수업료와 학생의 수를 목록화했더니 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를 맨체스터 가디언지에서 처음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보도. 우리 조선시대요. 그러게. 1800. 그렇지. 조선시대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례보다 훨씬 더 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사용한 주인공, 우리가 사실 백의의 천사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나이팅게일입니다. 네, 나이팅게일이요? 그분이 칼을 했다고요? 데이터 저널리즘을 뭐야? 했다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건 아닌데 오. 실질적으로 뭔가 그거에 버금갈 만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효과를 극대화했다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효시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뭐지? 이 나이팅게일이 1858년도입니다. 작성한 이제 영국 군인의 이제 사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 저널리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 영국 군인들이 공공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나선 모양의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사망 유형을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었네. 야, 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큼 사람을 살리고 싶었으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나선 모양의 이 도표가 이 장미 모양 같다고 해서 장미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이 당시에 영국 군인의 이제 사망의 이 총상이 아닌 전염병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습니다. 전염병. 그래, 쉽게 근데 그렇게 전염병 때문에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네. 이걸 시각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한 건데요. 이제 위생을 개선하면 42%의 사망률을 2%까지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도표로 표현을 했고요. 이 800장의 복잡한 보고서, 엄청 많은 보고서를 이걸 다 어떻게 윗사람이 읽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시각 자료로 축약을 해가지고 보여줬다는데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체 컴퓨터 역할을 했네. 그렇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이게 언제 시작된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데이터 저널리즘이 언제냐?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딱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재민이보, 제주도에 있는 신문사입니다. 재민이보의 4.3 사건 관련 보도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인이었던 1990년대 초였는데요. 이제 재민이보에서 4.3 사건의 이제 증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하는데 공로를 인정받았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하나의 획을 그었다라고 시작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구축했던 게 지금 저희가 자주 보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된 건가요? 네. 대부분은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기법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면 다 하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GIS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좀 이용해 보면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15대, 16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이게 뭐냐? 사실은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14대 대선부터 16대 대선까지의 지지 성향이 경기도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색깔이 그 어디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말로 해서 워딩으로 쓰는 것보다 하나의 그림으로 보니까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저 워딩으로 하려면 한 5페이지는 넘어갈 텐데. 단순히 내가 사는 읍면동이 어떻지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권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의 핵심적인 이제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SNA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제 SNA란 말이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이제 지난 2004년부터 네. 2008년까지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연결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막 열거가 돼 있죠. 네, 뭐 열심히 열거는 해놨는데 뭘 의미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제 기사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네. 이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했을 때 실제로 얼굴을 내비쳤던 이 북한 고위급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겁니다. 어떤 엘리트가 얼마나 많이 얼굴이 노출됐는지 어디에 노출됐는지를 다 세보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했는데 이거를 중심성 지수로 나타내는 거고 북한 엘리트 관계망의 중심에 있는 건 김 위원장이 1인 거죠. 네. 숫자 1이 가장 높은 거라고 쳤을 때 0이 가장 낮은 거고요. 측근들이 형성한 관계망의 밀도를 수치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김기남 노동당 비서, 당시 노동당 비서 때부터 주르륵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치화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125회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절친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연도가 나와 있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측근들이 얼마나 다양한 공개 활동에 동원이 되고 있는지를 지수화해서 보여준 거죠. 이는 단순한 기사에서 이 김기남 당시 노동당 비서가 가장 최측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이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면서 많은 각인이 된다. 시청자나 독자들이 이렇게 정보에 각인이 되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보던 그런 지표나 이런 그림들이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나온 결과인 거잖아요. 와, 근데 이걸 좀 알고 보니까 확실히 더 이해가 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저널리즘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 저널리즘 이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